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1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명입니다. 이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4명, 국내 발생 사례가 106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 더 늘어서 378명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1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재확산의 기세가 크게 꺾이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신규 확진자는 이번 주 초에 100명 미만으로 내려갔다가 나흘째 다시 100명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추이를 봤을 때 붉은빛의 해외 감염 사례는 하루 1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 반면에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국내 발생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발생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경기가 4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38명, 인천이 11명으로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80% 이상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북과 충남은 각각 4명이고요. 부산과 대구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 도심 집회 관련한 확진자는 4명이 더 늘어서 613명입니다. 세브란스 관련 확진자도 48명으로 2명이 더 늘었습니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 정신요양시설이나 기아자동차에서 2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인천 소망교회에서도 6명이 신규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집단 감염 외에도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도 늘었다고요? 네, 감염 경로를 밝히지 못한 사례가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가장 많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2주간 확진자의 감염 경로에서 보라색으로 조사 중으로 표시된 감염 경로를 아직 밝히지 못한 사례는 28.1%로 집단 감염 사례보다 더 많습니다. 넷 중에 1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 경우에 무증상 감염원이 추가 전파를 할 위험이 커집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낮아지려면 이 비율이 5% 미만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아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위중 중증 환자가 계속 16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위중 중증 환자 중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8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령층에서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위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94%입니다. 연령대별로 치명률을 나눠서 살펴보면 70대에서는 6.5%, 80대 이상에서는 20%를 넘어서서 연령대가 더 높아질수록 더욱 더 위험합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불필요한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미경입니다. 자, 앞서 확인했던 서울의 한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 24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오는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방역 수칙 준수와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감소 추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수도권 비중이 여전히 75%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폭발적인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최근 2주간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관련 업체 동훈산업개발에서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모두 24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재감염 의심 사례가 나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확진된 20대 여성이 4월 초 다시 확진된 사례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안전성 확보 등의 이유로 접종 일정은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당장은 방역수칙 준수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추석 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연휴 기간 여행도 피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람들로 붐비는 관광지에서의 접촉은 감염 전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감염체 확산으로 이웃의 생계가 위협받고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절 준비로 불가피하게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을 방문할 때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윤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되면서 헌혈이 크게 줄었습니다. 실내에 사람이 몰리는 걸 꺼리는 데다 혹시 모를 감염 우려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헌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헌혈의 집. 평소에는 하루 60명 정도가 헌혈에 동참했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발길이 줄었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한 3분의 1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8.15 집회 이후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면서 단체 헌혈이 취소되고 의사들의 집단 유진이 끝난 뒤 병원에서는 연기됐던 진료와 수술 일정이 몰리며 혈액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단체 헌혈과 개인 헌혈은 모두 크게 줄어 혈액은 더욱 부족해진 상태. 현재 국내 혈액 보유량은 3.31분까지 줄어 적정량인 5일분에 한참 못 미치는 관심 단계입니다. 실내 이용을 꺼리는 데다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단체 헌혈이 취소되는 등 헌혈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헌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합니다. 혈액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는 환자들은 중환자실에서 중증 환자로 치료받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의 혈액이 일반 혈액원에서 헌혈이 돼서 타인들한테 이제 수혈될 수가 없죠. 방역 당국도 헌혈로 인한 감염 사례는 없었다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꼭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열 시 헌혈자 간 2m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체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헌혈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가운데 헌혈 참여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 헌혈 동참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행업계의 피해도 큰 가운데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는 여행사가 늘면서 신혼부부 수백 쌍이 예약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4월 결혼식을 올린 30대 남성 A씨.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려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미뤘습니다. 연기를 했었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상황을 보니까 미국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미국 현지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지난 7월 여행을 취소하고 예약금 7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가 폐업 준비 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포털에 검색해보고 무슨 폐업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마 웨딩 카페였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행사 사무실을 가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해당 여행사가 영업을 하던 이곳 사무실은 현재 다른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불이 가능할 거라던 여행사 측은 말을 바꿨습니다. 항공권 환불을 받은 걸로 아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회사 운영금으로 썼다고. 환불도 못 해주고 지금 자기는 돈이 없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피해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여행사 대표는 보증보험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가 가입한 보증보험 보상금은 2억 4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신혼부부 300쌍으로 예약금은 7억 원이 넘습니다. 뒤늦게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피해액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제대로 지금 그렇게 막 평상시보다 환호를 막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이 돈까지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되게 황당하죠. 피해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대표를 형사고소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실내 체육시설들 역시 아예 폐업하는 곳들이 많아졌는데요. 한 대형 헬스장 대표가 폐업하기로 마음먹고도 회원 계약을 연장하거나 신규 회원을 모집해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문을 연 대형 헬스장입니다. 실내는 불이 꺼져 있고 출입문은 아예 막혔습니다.
헬스장 입구에는 사용하던 운동기기들이 사실상 버려진 채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4일 문을 닫았는데 A씨는 폐업 직전 개인지도 30회권과 1년치 이용권을 결제했습니다.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년치를 끊어달라고 하더라고요. 1년 가까이 다녀서 신뢰도 생겼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헬스장 대표가 폐업을 결정하고도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기존 회원 계약을 연장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10일 직원들 몰래 운동기기 양도 계약을 맺었는데 사흘 뒤 회원 모집 전단을 주문한 겁니다. 헬스장은 폐업 직전까지 전단을 뿌리며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건 맞아요. 정말로. 근데 본인만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직원들조차도 폐업 나흘 전에야 폐업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표는 한동안 회원들에게 폐업 사실을 숨기자고 했다고 합니다. 일단 회원권은 환불을 힘들 것 같아요. 3주, 2주 이렇게 기다렸던 다음에 죄송한데 뭐 이렇게 됐다. 이미지 덜 나쁘게 나왔죠, 사실. 대표는 곧 다른 곳에 헬스장을 열겠다면서 직원 14명의 임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 아파트 단지되겠구나. 가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많게는 500만 원을 날린 피해온 500여 명 중 일부는 검찰에 헬스장 대표를 고소했고 월급을 못 받은 직원들은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대표는 자금 압박에 잠시 폐업 신고를 했을 뿐 정상 영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제약업체가 백신 개발 최종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4월까지는 미국민 모두가 접종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해 안에 1억 명 분량의 백신이 생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e'll have manufactured at least 100 million vaccine doses before the end of the year. 올해 안에 1억 명 분량 백신이면 다음 달에는 백신이 개발돼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면서 내년 4월까지는 모든 미국인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Hundreds of millions of doses will be available every month, and we expect to have enough vaccines for every American by April. 이틀 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이 내년 중순쯤이라고 전망한 것보다 2달 정도 빠른 겁니다. 세 군데서 진행 중인 백신 최종 시험 결과가 나오면 승인 과정을 거치고 승인되면 24시간 안에 군을 동원해 미 전역에 배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백신이 다음 달에 나온다는 면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선거일 전에 백신 개발 가능성을 알려왔는데 개발돼도 일반 국민들 접종은 한참 뒤 아니냐는 지적에 전 국민 접종 가능 시점을 알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 측은 백신이 조기 개발되는 게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말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과학자들을 믿지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말 국제선 운항 중단 조치를 취했던 러시아가 오는 27일부터 한국과의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오는 27일부터 한국과의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말 국제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 지 6개월 만입니다. 또 모레부터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의 국제선 운항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달 1일 영국과 터키, 탄자니아 3개국을 대상으로 국제선 운항을 첫 재개한 이후 점차 대상 국가를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 국민들의 입국 금지를 해제했던 전례에 비추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도 곧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새 5,9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제 기준 109만여 명으로 집계됐고 누적 사망자는 19,000여 명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처음으로 맞는 청년의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대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를 절감하고 있다며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밝혔고 방탄소년단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이 된 청년의 날.
첫 기념식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핵심 화두는 공정. 문 대통령은 37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채용, 교육, 병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자 흔들리지 않는 정부의 목표지만 부족함도 있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으로 갈등이 커진 인천공항공사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보드 차트 2주 연속 1위를 달성한 방탄소년단은 슈퍼스타가 아닌 청년으로서 겪었던 꿈과 고민을 나눴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데뷔해 많은 어려움, 걱정과 맞서가며 어쩌면 무모하고 어쩌면 바보 같을 만큼 앞뒤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2년 전 과분한 성공을 얻고 멤버 모두 방황도 겪었지만 자신과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헤쳐왔다며 또래 청년들을 응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늘 강하고 대단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돕고 의지하며 갈 수 있게 격려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기념식에 청년과 정부 사이의 벽을 허무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청년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민주당은 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등 당의 품위를 훼손했고 윤리감찰단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태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은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시작 이틀 만에 내려졌습니다. 윤리감찰단의 제명 요청 보고를 받은 이낙연 대표가 예정에 없던 최고위를 급히 소집했고 별다른 이의 없이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통상의 절차가 아닌 비상징계였습니다.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가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 신고 때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 등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1호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리감찰단은 여러 방법으로 김 의원의 소명을 들으려 했지만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더 이상 감찰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 방법이 제명밖에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탈당이 아닌 제명됐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밑에서 탈당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지만 김 의원은 탈당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은 유지되는 꼬리 자르기라 비판했고 정의당은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당의 출당 결정을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무겁고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감찰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최인호 수석 대변인의 어제 브리핑은 사실이 아니라며 결코 조사나 감찰을 피하거나 협조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국회 국토비 활동 기간 박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위 파악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선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건설업자 출신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19대 후반기부터 줄곧 국토교통위원이었고 20대에는 간사도 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박 의원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 넘게 매출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박 의원 일가 건설사 3곳이 국토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은 모두 25건, 금액으로는 773억 원입니다. 또 건설사 2곳은 특허를 보유한 기술 사용료로 37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 일가 회사들이 피감기관이었던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해 충돌 논란이 일자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고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정 활동을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업 특성도 있고 해서 환농이 보임도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와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는 방조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현재가 엿새째 위중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지정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 빌라 화재로 다친 10살 A군과 8살 B군 형제는 현재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형제는 화재 당시 검은 연기를 많이 마셔 자가 호흡이 힘든 상태라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형제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후원을 주관하는 사단법인 학산 나눔재단 측에는 사흘 동안 시민 140여 명이 3천만 원가량을 지정 기탁했다고 재단 측은 밝혔습니다. 미국 진보 진영의 상징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현지 시간 18일 87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워싱턴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긴즈버그는 올해 초 간에서 암 병변이 발견돼 항암 치료를 받아왔지만 대법관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유지해왔습니다. 린즈버그 대법관의 별세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경우 대법원의 정치적 균형은 더 보수적으로 기울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중국이 군용기를 출격시키고 군함을 동원한 것과 관련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 군사적인 허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이아나 대통령과 기자회견 중에 질문을 받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중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선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We sent a delegation to a funeral, and the Chinese have apparently responded by military blustering. I'll leave it at that. 리덩위 전 타이완 총통 장례식에 사절단 보냈을 뿐인데 중국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올해 미 정부 고위 인사의 타이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엔 에이자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 잉원 총통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미국과 타이완 간 정부 인사 교류에 중국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제 상원청문회에 출석한 스티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을 보면 이 같은 입장은 더 분명해 보입니다. 스티렐 차관보는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미중 관계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국제사회 활동을 더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Continue to vigorously support Taiwan's meaningful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타이완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천명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타이완과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오늘 오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이달 16일에 총리에서 퇴임했다는 것을 영령들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실이 알려진 것은 2013년 12월 26일 이후 6년 8개월여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일본의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 신사를 퇴임 직후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간 20일부터 미국 내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다운로드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위챗은 사용이 아예 금지되는데요. 현재 틱톡은 미국 사업 부문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과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0일부터 틱톡의 다운로드가 미국에서 전면 금지될 거라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12일부터는 사용 자체도 아예 중단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역시 중국 기업인 이른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도 20일부터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현재 미국 기업들과 틱톡의 미국 사업 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데 20일은 백악관이 제시한 이 협상의 마감 시한입니다. 매각 작업을 빨리 끝내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We've seen out of the White House as well as Commerce Department. It really gives them 48 hours to get a deal done. 바이트댄스는 이런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계속 맞서 싸우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도 1억 명이 사용할 정도로 틱톡이 큰 인기를 끌자 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를 들어 미국 사업 부분을 팔라고 바이트댄스를 재촉해왔습니다. 결국 지난 13일 오라클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해졌지만 오라클의 지분이 너무 적은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We're looking into that from the standpoint of ByteDance. We don't like that. I mean, just conceptually, I can tell you I don't like that. 그러니까 중국은 틱톡을 미국 기업에 팔더라도 최대 지분은 유지하고 싶은 거고 미국은 100% 완벽한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미중 간 날선 신경전 속에 매각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 일부 지역과 전북 지역에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빗줄기가 점차 더 가늘어지면서 저녁쯤에는 이 비가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낮 동안의 소나기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충청 지역과 남부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동풍이 부는 강원 동해안 지역은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철원의 아침 기온 9도 등으로 내륙과 산간 지역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서늘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24도, 대전과 대구 25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강원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